지금 들어가시는 분 어머니 회장님이세요? 네. 아유, 완전히 표준말 쓰시고 유재석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연예계로 나가보시면 어떠실지. 저는 오늘 강동초등학교 처음 와요. 오기 전에 이제 지도 검색도 해보고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위치도 보고 이래가지고 반야월에서 무슨 자녀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반야월 맞죠? 네. 안심이라고 불러요? 반야월이라고 불러요? 안심이 나아요? 그거나. 요즘 여기 혁신도시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저쪽에 롯데 아울렛 근처에 있는 학교들 많이 갔거든요. 율금 초등학교도 2년 연속 가고, 근처 학교도 많이 갔는데, 여기도 제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고 또 아침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요. 제가 이 어머니께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드려야 할 텐데 하는 이런 걱정도 앞서고요. 여러분들 이제 받으신 책자나 이런 거 보시면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런 주제죠.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정해준 거예요, 강제로. 근데 이제 그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아래로 서브 메뉴가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메뉴가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입니다. 제가 강동초등학교 처음 오기 때문에, 다른 주제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학교 리모컨이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리모컨을 꽂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움직이는구나. 이게 잘 안 먹혀가지고요. 잘 안 되면 제가 여기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수 여러분 받으셨죠? 어머니들께서는 참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나면 참 반갑죠. 그리고 막 지겹고 막 가르치는 강의를 만나면 막 신경질 나고 막 평점 나쁘게 매기고 막.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이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이런 이제 학부모 역량과 연수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서글퍼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애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어떤 학교에서는 이 말 하니까 바로 박수가 나오더라고. 박수 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4살 무렵부터 아이를 딱 뺏어가지고, 이제 학습 영역에서는 제가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막상 이제 호기롭게 이제 아이를 뺏긴 했지만, 그러나 제게 자녀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나 이런 걸 이제 다시 돌이켜 또 생각해 보게 됐죠. 그랬더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무슨 마이크라서 그런지 자꾸 끊기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삼형제가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엄마는 계속 공장에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러 다니시고 이래서 아주 이제 그냥 팽개 쳐진 채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기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져가지고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전부 이제 일하러 돈 벌러 왜 이렇게 끊기지? 예, 가는 바람에 이제 여기 유선 마이크 없어요, 유선 마이크. 가는 바람에, 제대로 뭐 이렇게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 답답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좋은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구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육아 코너 가가지고, 거기 꽂혀있는 육아 서적들, 조금 과장하면 거의 다 읽었죠. 닥치는 대로. 우리 4살, 5살 무렵에. 근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육아 서적들을 읽었는데, 모든 책들, 공통적으로, 이거 충전하는 거예요? 건전지 넣는 거예요? 건전지 하나 새로 갖고 와보세요. 모든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있더라고. 많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딱 하나 잡혔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뭐 해야 된다더라? 놀아야 된다더라? 진짜 놀려요, 그러면? 공부 잘하라고? 진짜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놀리는 부모님 계시면 정말, 예. 예, 제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왠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렇게 다양한 육아서적들이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학습영역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놀려야 한다더라, 어느 책이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읽은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를 잘 키운 부모님들의 숙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이런 책도 읽으니까 어릴 때 책을 좋아해야 된대요. 마침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싶었어요. 용기가 확 났죠. 근데 참 운이 좋았는데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 마침 그 해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생긴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요즘은 뭐 전집 매장을 보고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진짜로 잘 만들어진 좋은 어린이 책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판매하는 이런 서점이죠. 어린이 전문 서점. 대구 옛날에 네 군데인가? 예, 네 군데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서점이기도 하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이 있어요. 달서구에 가면 호세호치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는데, 그게 우리 4살 무렵에 제가 와이프로부터 아이를 딱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 문을 딱 열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알고 저를 끌고 그 서점에 갔죠. 가보니까 진짜로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거라. 요즘 엄마들이 아는 뭐 전지, 뭐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책들이 정말 가득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갈 때마다 그림책을 약 6권에서 10권 정도 샀어요. 가격으로 하면 그 당시에 뭐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됐는데 그걸 사서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가 읽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이렇게 도서관이 좋은 책으로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라서 저는 이제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직접 어린이 책을 구입하기를 정말 제가 바쁜 때는 2주에 한 번씩 갔고요.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세 가족이 그 지출하는 그 한 달 동안 생활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도서 구입비에 썼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오래 했죠. 4살 때부터.
마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제가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빠로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아이 손을 잡고 항상 어린 스님에 간 거예요. 도서관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인가 두 번 갔는데 좋은 어린 책이 없더라고. 남부도서관에 갔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서점 다니면서 직접 책을 사고, 또 제가 이제 좋은 책을 사야 되니까 좋은 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신문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린이책 소개하는 칼럼 같은 거 있죠. 그걸 늘 읽고,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시대가 더 쉬워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와 함께 자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알아요? 네. 아시는가, 진짜로? 안다 치고요. 네이버는 알죠, 네이버? 예,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다음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경쟁사들 있죠.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은 자녀교육 정보 사이트로서는 그 경쟁 사이트가 없어요. 유료 사이트 1년에 10만원씩 내야 들어가는. 네이버도 돈 안 내고 들어가는데 이놈이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은 돈 내고 들어가요. 우리 아이 초3 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죠. 잠수의 원조 회원이에요. 무려 지금 15년 이상 회원으로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커버려서 글도 안 쓰고 이런데요. 우리 아이는 하여튼 그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교 4학년. 군대도 갔다 오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녀요. 실제 수능에서 이런 말 해야 이제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죠. 실제 수능에서 0.05% 받았어요. 60만 명이 시험을 치죠? 우리 아이는 문과인데, 문과 40만 명이에요. 약, 계산하기 좋게 하면. 40만 명의 10%는 몇 명이죠? 산수가 안 되네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호응을 좀 해달라고요. 물으면. 삐집니다. 자, 다시. 40만 명 10%는 몇 명? 4만 명. 1%는 몇 명? 4천 명. 0.1%는 몇 명? 400명. 올해는 약 200등에서 250등 했어요. 대구에서는 한 10손가락 안에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교직에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대학원에서 이제 이런저런 관련 전공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전문적인 조언을 하거나 이런 건 제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불안감에 쫓기면서 아이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죠. 부작질 많이 하고 그죠.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사교육비 지출하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키웠죠.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어린 시절의 좋은 책 읽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제가 직접 했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엄마들이 여기 뭐 아파트 많대? 뭐 아름다운 나날인가 뭔가. 다 아름다운 나날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학교 주변에 막 아름다운 나날로 도배를 했더만. 근데 내게 건설사가 어딘가 싶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건설사 뭐 어디 듣보잡 건설사도만.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오래됐죠 아파트. 근데 전 처음 들었어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아름다운 나날. 제가 옛날에 전세 살 때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전세방을 다시 내놔야 돼요. 보통 주인이 안 하고 이제 중간에 나가게 되면 우리 보고 하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전봇대에다가 전세방을 내놓는다는 이제 그거 대자보를 써붙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행복이 가득한 집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이 대자보를 보고 이 집을 보러 올 사람들에게 제가 살던 집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이 가득한 집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적으니까 바로 집 나가더라고. 그 아파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름다운 나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 왜
오늘도 아까 학부모 회장님 말씀하시기를 둘째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고 오시느라고 늦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둘째 아이들 보내면서 막 노란차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노란차 타고 딱 보낸 다음에 만세 부르고 막 밀린 연속극 보러 뛰어 올라가고 막. 자,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들이 바로 안 뛰어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짝 맞추더라고. 3, 3, 5.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좀 고학년 키우고 같은 언니한테 딱 접근하더니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싹 데리고 가가지고 궁금한 거 묻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 만약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는 모든 자녀교육 정보를 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자녀교육 최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금방지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 뭐 박수까지 칠 건 없거든요. 아무도 저를 안 불러주니까 또 저도 넉살 좋게 답답한 게 많았는데 막 누님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켰다가는 뺀때기 맞기 십상이고 이러니까 안타깝게 저는 혼자 고립돼가지고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만약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교육시험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들어가서 듣고 있죠. 배우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저는 혼자서 독학하면서 책 읽고 막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그러다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생기면서 거기 들어가니까 그 서울의 대치동 뭐 강남에 뭐 강남이지 강남 대치동 또 저 성남의 분당 또 신도시들 목동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최신 트렌드 자녀교육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막 엄마들이 게시판에 올리고 쓰고 하니까 저는 대구 시골에 앉아가지고 서울에서는 대구를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고급 정보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영어도 사실은 그 잠수는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시중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안 보내고 키울 수 있었죠. 만약에 학원보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거 자기주도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만약에 학원이 그 길이었다면 전 당연히 학원 보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소신이 있고 뭐 고집이 세서 안 보낸 게 아니고요. 제가 최선의 길을 찾다 보니까 학원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영어나 수학은 실제로 수능에서 만점 맞았어요. 뭐 다른 거 거의 다 만점이에요. 오히려 국어만 만점 못 맞았다니까. 이 국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말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그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저학년이잖아요. 오늘 유아 저학년 시기에 꼭 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책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인식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한 달간의 생활비에서 우리가 진짜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은 거의 없죠.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자, 이런 현실이에요. 책이 가장 중요한데 학원에 돈을 지불하는, 학습지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기꺼이 하면서 책 사는 데는 돈을 안 써요. 사실 심각한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다른 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뭐 영어 공부법도 이야기하고 수학 공부법도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여기 율화초등학교에 제가 목요일 날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여튼 와요. 거기 가면 다른 걸 말할지도 몰라요. 자, 먼저 이제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다 아시죠? 안 다치고 넘어갑니다. 대답 안 하면. 또한. 엄마야, 너
자, 이 사람 아시죠? 예. 예.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마라톤, 개사코, 뭐. 자, 육상선수예요. 이런 걸 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라.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이런 거. 자,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옛날부터 제 의문이었어요. 볼트하고 이봉주하고 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원래 50여 개 학교에 이제 학부모 연수를 가는데, 오늘 제일 시원한 대답을 들었어요.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볼트가 이긴다 하더라고. 딱 보이는 대로 대답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똑똑한 말들 뭐라 해요? 종목에 따라 다르다 해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가 불안해지잖아요. 저쪽에 있는 어떤 옆에 내 애가 1학년인데 벌써 구구단 다 외우고 있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척척 100점이야. 그러면 장차 전마가 공부 잘할 것 같죠? 우리 애 쳐다보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안 그래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그래야 정상인데. 불안해야 정상이잖아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불안하더라고. 안 불안한가? 뭐 놀린다 해서고 아까 이상한, 우리는 뭐 놀리기는 그냥 뭐 발로 차면서 머리 쥐 박으면서 막. 저는 불안해가지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사실은 불안감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볼트하고 이봉주를 지금 데리고 나와 본 거죠. 이 둘이 때문에 누가 이길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여기 보여요? 볼트 배경에 있는 관중석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자, 이봉주 뒤에는요. 자, 누가 빨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볼트가 이기지. 우리가 자칫하면요, 자녀교육도 이거하고 비슷한데, 내가 너무 아이와 함께 빨리 뛰면, 아이가 안 보인다니까. 아이가 죽는지 사는지, 뭐, 틱을 하는지, 뭐, 탈모가 일어나는지, 아이가 지금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도 모른 채로 막 달리고 있어요. 많이 그렇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 시기에 이 불안감이 기승을 부리거든. 불안감은 왜 생기는가 하면요, 길이 안 보일 때, 밤에 야간 운전해봐요. 고속도로에서 캄캄하고 주변 시야가 아주 좁아지죠. 그럼 불안해지는 거라. 저는 야간에 고속도로 운전하다 하면 죽을 뻔했어요. 애 군대 갔는데 면회 갔다 오다가 뭐 중앙선에서 고무봉지 하나가 날라들었어요. 근데 밤이니까 뭐 휙 날라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니까 120km 달리던 차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한쪽으로 튀는 거라. 갓길로 차가 확 쏠려 튀나가요. 그래서 급히 잡느라고 다시 반대로 꺾었죠. 근데 이번엔 중앙선 쪽으로 차가 막 돌진하더라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를 반복하면서 이걸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큰일 날 뻔했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차들이 전부 비상 깜빡이 켜고 뒤에서 조심하면서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죠?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지,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옆집 언니 따라 하는 거라. 옆집 언니들, 훌륭한 코치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중에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잡아래, 더 돌려래, 뭐 이런 훌륭한 코치도 하고 말이죠.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언니들 말 들으면 안 돼, 동네 언니들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도 있어요. 동네 커뮤니티를 해쳐서 미안합니다. I
예, 이봉주 선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적 사랑을 받는 마라토너죠. 그런데 생각보다 선수 시절에 그렇게 막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지 못했어요. 우승을 뭐 7번이나 하고 이랬지만 이봉주하고 큰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마라토너 중에 황영조 선수라고 있어요. 황영조 선수는 이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토너에서 우승했거든요. 근데 이봉주는 아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뭐 24인가 했다죠. 올림픽에서 한 번도 우승 못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이제 국민적 사랑을 받는가 하면 워낙 성실해가지고. 보통 세계적인 마라토너들, 마라톤은 케냐가 잡고 있죠. 단거리는 자메이카가 잡고 있고 이런 식인데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보통 자기 마라톤 인생에서 완주 횟수가 한 7, 8회밖에 안 된다죠. 그리고 은퇴한다잖아. 근데 이봉주 선수는 아까 몇 번? 27번? 35번? 37번 출전해가지고 35번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오버페이스해도 중간에 지쳐서 다 못 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아이들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달려야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 아니고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죠. 아이들이 그 물려받은 좋은 재능들을,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좋은 재능들을 우리가 썩히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가도록 돕는 게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오버페이스 하게 돼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려서 2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전문 선수들도. 그러니까 절대로 초반에 선두로 나서면 안 돼요. 알아요. 마라톤 중계방송 잘 보시면 항상 10km 지점쯤부터 선두로 치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을 보통 페이스 메이커라고 불러요.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페이스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 보통 국가 대표들이 이제 중요한 대회에 출전할 때 3명 출전해요. 3명, 우리나라에서도. 3명 출전하면 이제 물론 당연히 우승을 노리는 기록 보유자가 출전하고 2위 기록을 가진 사람도 출전하고 3위 기록을 가진 사람도 출전하는데,
보통 3위기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역할이 10km에서 15km 지점에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거죠. 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애가 먼저 치고 나가요. 그럼 불안해지죠. 처질까봐. 그럼 어떻게 따라가죠.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뛰는 페이스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럼 오버 페이스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탈락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인 거라. 독립하다 보면 페이스메이커 하는 언니들이 있어. 뭐 어릴 때 이제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뭐 모든 걸 다 잘하고 막 애가 발표도 잘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수학도 잘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거기 휘둘려 가지고 저 언니처럼 해야 되는 거 싶어 가지고 그 언니 집에 한번 가보고 막 가면 또 어떻게 스캔 쫙 하죠. 샅샅이 눈으로 막 사진 팡팡팡팡 찍어 가지고 막 책상에는 뭐가 얹어져 있는지 문제 좀 어떻게 하는지 막 얘가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 딱 닫으면 애 딱 부르잖아. 그래가 째리 보면서 야 저 집에서 이거 한다는데 니는 왜 생각하노? 하면서 왜 생각도 못해. 엄마 눈빛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 기저귀 계산법이니 뭐 구몬 수학이니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요즘 친절한 학습지들이 초식에 나눠주더라고. 그런 거 많죠. 그래서 내가 그 초식에 나눠주는 회사 이름을 지금 언급한 거라. 그래가지고 20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리는지 막 재보고 막 기록 단축하고 막 이게 마라톤이 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떤 종목 이런 거 해요? As he's come here to these championships, a shout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Oh, my word, it's a false start. I think Usain Bolt's false started. I can't believe it. I think Usain Bolt, almost unthinkably, I was talking about the fact that he got his start absolutely right. Has he false started?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He knows it's him.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Oh, I can't believe it. But the neutral was here. Now this is an open race between him out of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 ha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s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예, 다 알아들었죠? 아니, 지금까지 다녀본 학교 중에서 음향이 제일 빵빵하고 좋네. 이 영어 듣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이래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소리라도 커야 뭔가. 이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2해에 한 번씩 열려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대구에서 2011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저기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거기 이 세계적인 마라토너 볼트가 와가지고 뭐 하는 장면이에요? 출발 실격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저 볼트는 100m, 200m의 세계 권위자예요. 그런데 저런 세계적인 위대한 마라토너도, 스프린터도 출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저렇게 실격하기도 하는 거죠. 왜? 단거리 경주는요, 한 10초 뛰면 끝이라. 저 사람들 걸음으로는 몇 걸음 안 뛰면 9초, 요즘 9초 얼마죠? 100m 세계기록이 9초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10초도 안 돼가지고 끝이 나니까 너무 빨리 끝나. 승부가 빨리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부터 조금이라도 0.001초라도 빨리 출발해야 좀 유리하니까 저렇게 긴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이렇게 단거리처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고 많은 젊은 엄마들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즘 뭐 문센에서부터 팀 짜고 이런다 하더라고. 어떤 엄마가 막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뭐 문센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하면서 질문한다고. 나는 문센이 뭔고 하면서 노르웨이 탐험가 남극 대륙을 정복한 아문센이라고 했어. 그건 아문센인가 이런 생각했더니만 요즘 젊은 엄마들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문화센터를 줄여서 문센. 저 옛날에 이마트 문센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문화센터부터 팀 짠데 요즘은 뭐 산후조리원부터 팀 짠다는 말이 듣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오르다 선생님 부르고 뭐 쓸데없는 거 호작질하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그 단거리 경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엄마들이 많은 실패를 하는 단거리 경제 수학이죠. 수학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초식에 내주고 재개하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몇 번 할 때 처음에는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엄마 따라해. 시간 단축하고 막 그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100m 지금 달리기 세계 기록도 줄어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마라톤 기록도요. 이봉주 선수 지금 2분, 뭐, 2시간 8분 몇 초에서 줄어들질 않아. 이런 것처럼. 애들이 연산 학습지 풀면서 몇 초 단축해놓고 그다음부터 안 줄어들어요. 근데 막 하다가 또 기록이 줄어들기는 그냥 실수하죠. 실수가 2개 나오면 또 엄마는 뚜껑 열려가지고 막 문제집 두들 말하고 머리통 쭉 때렸다가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라는 의미에서 겁준다고 한 2장 째가 막 버리고 막 그러죠.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맨정신 돌아오잖아. 그럼 아까 쬐던 거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다시 펴가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 그리고 애는 이미 상처받고 이제 자러 들어갔어. 안쓰러워서 못 견디겠죠. 사실 자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또 애들한테 뛰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까 미쳤나봐 잘못했어. 우리 딸 사랑해. 애들 속으로 뭐라 한 줄 알아요? 내일 또 그럴 거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집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어요. 뚜껑 자주 날아가고. 공통적인 질병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겪는 질병이 뭔가 하면 충동조절장애. 근데 또 아빠들은 퇴근해 와가지고 도사 같은 소리 한다? 뭐 너무 극하지 마라 개사고 뭐 짓물 거 다 타고 태어난다 개사고. 아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남편이 극하면 미워 죽겠죠. 그럼 네가 하면 해봐라 하고 있잖아. 아니 실제로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이렇게 수학 같은 거 맡기는 집이 많았어요. 해보니까 엄마들이 10분에 뚜껑 열리면 아빠들은 5분 만에 뚜껑 열려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돕고 싶고 이렇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내 이 소중한 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라.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남 같으면 화 안 내죠. 옆집 애가 극하면 뭐 그래 뭐 아직 때가 안 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애가 극하면 이게 안 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대치동에서부터 생산된 자녀교육에 관한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이른바 교육 특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예를 들어 대치동에서 뭐가 생산되죠? 그러면 이게 분당이나 목동을 거치고요.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를 거치거든요. 대구 수성구에 상륙을 해요. 그럼 대구 수성구에 상륙한 것이 또 한 5년쯤 지나면 달서구나 동구로 퍼지는 거라. 한 10년쯤 지나면 북구로 가요. 서구 북구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휩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세례를 받아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교육관의 최첨단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라. 사실 우리한테 올 때는 최첨단도 아니라 여기 뭐 이 동네 올 때는 이미 한 10년쯤 지난 트렌드인데 이제 여기 막 이렇게 휩쓴다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시간이 단축되긴 했어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유명한 영어 학원 브랜드가 가장 그 자본이 튼튼한 곳이 아발론이죠. 아발론. 해외 거대 투자 자본이 그 아발론에 투자를 했어요. 그 수성구에 상륙을 하더라고 우리 아이 중학교 때. 근데 신기하게도 그 6개월 동안 마케팅을 해요. 학원 안 만들고.
6개월 동안 그 지산 법물 유명한 골목마다 중학생 영어 경시대 한다고 막 붙여놓고 있는 거라. 그러더니 나중에 아발론이 수성구에 딱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있으니까 제가 사는 달서구에 아발론 달서점이 오픈하더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5년 있다가 이번에 뭐 칠곡에 생겼다 하더라고. 여기는 뭐 아발론 근처도 못 가잖아요. 아니,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환경.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져요. 왜? 그런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그런 데 가서 학원 설명회 가보라니까? 그럼 계속 불안감을 자극해요. 뭐 일찍부터 해야 된다, 해사코,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잘 사는 동네 가면 영어 학원이 많고 이런 데 가면 이른바 영유 보내는 거죠. 난 영유가 뭔고 했네. 엄마들이 뭐 쉽게 본다고 영어 유치원을 줄여가지고 영유하고 뭐. 이게 전부 단거리 경주죠, 단거리 경주. 이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죠? 마라톤인지 단거리 경주인지, 좀 B급 언어를 사용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옆집 애가 빨리 달리면 나도 빨리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아기나 저학년 시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아이들의 발달, 성장이라는 것이, 그죠? 똑같지 않아요. 봄에 왜 똑같은 밭에서 씨를 뿌려도 가을에 열매 맺는 걸 보면 동시에 씨를 뿌린 날짜에 똑같이 계산해서 딱 동시에 열매가 안 맺히죠. 어떤 건 미리 한 보름 일찍 열매가 맺히고요. 근데 제일 첫날 열매를 맺히는 그놈도 열매를 맺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결국은 한 보름 지나면 다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밭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장이 조금씩 달라. 특히 저학년 때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아이를 학교 보내보니까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그 이전 3월생들하고 같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요즘은 이제 1월에서 12월을 끊쳐요. 그 우리는 7살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3월생 보니까 누님 같더 누님. 애들이 여자애들 보니까 우리는 제일 작아가지고 항상 깃발 들고 1학년 1반 깃발 들고 제일 앞에 운동장에 서가지고 불쌍히 죽은 줄 알았어요. 운동인데 달리기를 하는데 6년 내에 꼴찌라. 4명 뛰면 4등, 6명 뛰면 6등.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애 기죽을까봐 제가 일부러 학부모 달리기 항상 나갔잖아요. 요즘 운동이 오전에 빨리 끝낸다고 학부모 달리기도 안 하더만 아예. 근데 제가 할 때는요 학부모 달리기를 항상 했어. 온 마을의 축제죠. 동네 축제.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만 하는 아빠들보다 훨씬 이렇게 빠르거든요. 애 기 살린다고 일부러 아빠 달리기 하잖아요. 저는 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벌써 스타트부터 다른 아빠들이 못 따라와. 어떤 아빠는요 마음은 막 상체는 앞으로 나가는데 이 하체가 말을 안 들어가 쓰러져가 막 피나고 막.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해가지고 우리 애 그 스탠드에 모여 있잖아요. 그 지나갈 때 일부러 손 흔들고 막 있잖아요. 왜 애 기 살려준다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애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요. 어떤 애는 4학년 때인가? 애들이 그때 실내화를 신고 뛰었어요. 하얀 실내화를.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애 실내화 오래 신으라고 넉넉한 걸 사주시네. 아니 실내화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넉넉한 거 신고 뛰다가 신발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그거 줘 들고 겸연쩍게 있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이만큼 차이 나가. 그래 들어오는 애를 보니까 얼마나 안쓰러운지 내가 죽겠더라고.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반개주 대표가 됐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 아들 근데 이렇게 반개주 대표가 됐노 하니까 몰라 나도 뭐 도덕과 경찰놀이를 열심히 했어 이 카드. 도덕과 경찰놀이 알잖아요. 맨날 뛰어다니면서 애들 잡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사실 그걸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장이 그때부터 성장한 거지. 실제 초등학교 때 반에서 짱하는 애들 있어요. 일찍 커가지고 힘 세니까. 근데 중학교 2, 3학년 되면 역전돼. 왜 초등학교 때 늦던 애들이 중학교 가서 쑥쑥 자라가지고 훨씬 세지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고 초등학교 때 짱한 기억만 하고 여전히 지멋대로 하락하다가 큰 낭패를 본다니까. 남자들 세계 이런 거 있어요. 힘겨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애들의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인지 능력도 그죠? 미리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2학년이라도 어떤 애들은 지금 굉장히 빨리 자라가지고 책도 잘 읽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굉장히 늦대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애들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그 아이의 유전자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유전자 안에는 그런 정보가 다 있대, 성장 정보가. 그래서 어느 날 싹 자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지. 왜? 옆집에 보니까 달리고 있거든. 근데 우리 애는 달리기는커녕 기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잡아 당기잖아요. 자, 당기다가 고무줄 너무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을 잃어요. 주로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이 어린 시기에 특히 수학 공부 시키다가 대부분 탄력을 잃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어떤 여자애가 3학년짜리가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니까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엄마한테 항상 연산이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그걸 척척척 해낼 만큼 인지능력이 자라지 않았는데 이거 좀 있으면 자라요. 여러분들 중에 수학 다 잘하는 사람만 여기 앉아있어요? 못하는 사람 많죠? 근데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다 계산하잖아. 직원 더 찍었는지 싶어가 막 일일이 더하기 하죠. 우리 와이프는 생협에서 물건을 시키는데 그냥 전표를 항상 계산하고 앉았더라고. 그냥 믿고 그냥 있으면 됐겠는데 그 복잡한 걸 다 더하고 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구구단이 어려울지라도 아이들이 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근데 우리 엄마들이 마라톤처럼 승부가 빨리 날 것처럼 생각하고 100m, 200m 가면 몇 초 있으면 끝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라. 그러다 보면 뭐해요? 많은 실패를 하죠. 이걸 보고 마라톤을 비하면 코스 5인의 오류. 코스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녀교육은요, 자녀교육은 가장 유사한 게 마라톤이죠. 그리고 마라톤이라면 처음부터 미친놈처럼 뛰면 안 돼요. 다 실패래, 다 실패. 천천히 아이의 페이스에 맞게. 그 마라톤은 또 각자 고유의 신체 리듬이 있어요. 페이스에 맞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코스 답사가 필요해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 항상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미리 코치하고 코스를 쭉 답사하죠. 차 타고. 왜 42.19km 길잖아요. 그래서 강변은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강변이 있어서 한쪽이 트여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언덕은 어디에 있는지. 언덕이면요, 페이스 조절 못하면 언덕에는 걸어가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추월해버리죠. 자, 아이를 키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결정적 언덕이 나타나. 사춘기라고. 그죠? 그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자녀교육에 관한 천하에 없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보면 끝이죠.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지금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고작질하고 있죠. 사춘기 되면 다 돌려받아. 여러분 모르죠 이거. 그러니까 겁도 없이 애들 잡지. 내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만큼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받아야 된다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거 들어봤죠? 안 뿌린 걸 거둘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를 길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아빠들은 이런 거 좀 해요. 보통 직장 생활하거나 하면 조직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렇게 항상 부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라. 이거 전략적 사고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똑같아서 지금 내가 하는 교육적 선택이나 행위가 장기적으로 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뭐 연산학습지 막 하죠. 자, 이것이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안 잘하거든요. 대부분 반복하죠. 반복. 이번 단원평가에서 실수하지 않게, 아니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좀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유형 공부를, 유형 학습을 해야 되죠. 패턴 학습.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려야 돼요. 실수 없도록. 자, 이렇게 하면 당장 이번 시험에서는 한 개 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애가 수학을 재미없게 할 가능성이, 없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생각하는 힘이 자랄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눈높이 수학이, 눈높이 하신 분 미안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옆집 해편대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같이 따라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저학년시대 해야 될 건 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데서는요, 예? 저학년 때 뭘 하라? 예체능은 저학년 때 다 끝내라 하죠. 들어봤어요? 근데 이 시골 사는 엄마들은 뭐 그것도 모르고 막 5학년 때 여전히 발레나 피아노 하고 있다니까. 이미 대치동에서는요, 음미체는 저학년 때 끝내라 이렇게 딱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오만 거 뭐 다양하게 막 하잖아요. 엄마들이 뭐 한 맺힌 거, 어릴 때 못 해본 발레 이런 거 우리 딸 막 보내잖아. 그럼 발레 학원에서 항상 뭐라 해요? 야, 는 신기하게 다리가 잘 찢어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또 5학년 6학년 때까지 보낸다니까. 무슨 그래 발레리나를 키울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내가 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 각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뭐 환경과 조건이 다르니까 가장 지혜롭게 하시되 꼭 해야 될 것 말고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학년 시대 꼭 해야 될 건요, 일단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수학 공부를 습관을 잡아야 되죠. 1학년 같으면 하루 10분, 2학년 같으면 20분 이런 식으로 학년마다 10분씩 추가시켜서, 그리고 그 10분 동안 뭘 하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수학 공부에 대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자,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검색하시거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거나 하면 제 잠수의 대화명이 그리운 것이에요. 제가 한 6, 7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드리는 이 강의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다 할 강의가 아니죠.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통 한 학기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가지고 제가 한 학기 동안, 또 수학,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을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행복한 책 읽기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축약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도 빠르고 서두를 수 있는데, 혹시 더 이렇게 궁금하거나 자녀에 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가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 오시면 그냥 다 이렇게 mp3도 있어요. 요즘 엄마들 스마트폰으로 mp3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늘 제가 처음이고 이래서 이제 책 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 책 읽기는 단지 학습 영역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평생 가요. 하나만 좀 우리의 자랑 좀 하고요. 책 읽기 얼마나 중요한지 뭐 수없는 자랑이 있지만 작년에 우리 애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제 그 법률가가 됐으면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왜 판사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애가 판사가 되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꼭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공장에 다니고 있면서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경대법대를 갔는데, 경대법대 가서는 제가 운동권 했어요.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활병 던지고 돌 던지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이거 제가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가능성 꽃피울 시간을 놓쳤죠. 여기가 동구인가? 동갑이에요? 동을이에요? 선거구로, 국회의원 선거구로. 을이에요? 옛날에 이 동구에 제가 이 운동권 선배, 대구를 대표하는 운동권 선배 모시고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하고 그랬어요. 선배가 이강철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제 운동권 선배잖아요. 하고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예요. 직계 선배. 그분 연설문도 제가 쓰고 이랬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러다가 이제 아이 키우는 일로 돌아서서 그 세계관을 결별했지만 무슨 이야기하다 엉뚱한 예? 아, 그래, 자랑. 이제 법률가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법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신세대들은. 우리 아이는 지금, 그,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일본 법인을 가겠다고, 일본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년에, 여름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어요.
로스쿨을 가려면 반드시 쳐야 될 시험이에요. 우리나라 로스쿨 직원이 2,000명인데, 작년에 시험 친 애들이 7,500명. 7,500명의 그 인문계 최상위권 아이들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8월 달에 교회 앉아있는데 애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는 시험 치는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아빠 시험이 왜 이렇게 쉽노?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임마, 꼭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70점이더라. 하면서. 초등 때 그렇죠? 다만을 가다 하는 애들 꼭 채점이 오면 70점. 근데 이번 시험 어렵더라 하는 애들 95점이면 100점이라. 그래서 우리 애도 딱 그 꼴이더라고. 아빠 시험이 왜 이렇게 쉽노?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말았는데 애가 진짜로 나중에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그 수능도 관리하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죠. 수능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어요. 그 수능도 관리하는데 로스쿨 입문시험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가는 미트,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이런 걸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발표를 보고 애가 지가 인증샷 성적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요.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고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80명 이렇거든요. 그 정도 성적이면 이제 최소한 그 메이저 로스쿨은 가는 거죠. 근데 안 갈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에 과목이 두 가지라. 두 과목. 한 과목은 언어 이해, 한 과목은 논리 추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률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대학에 이런 과목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이의 총체적 성장 과정을 딱 평가하는 시험이죠. 특히 수학에서 한 부분, 수학의 그 추론적 사고 영역, 논리적 사고 영역과 그죠? 책 읽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언어 능력 이런 걸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각 과목마다 35문제씩. 35문제 변별하기 뭐 어떻게 변별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난이도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보통 이 리트 점수로 105점에서 110점? 물론 이거 로스쿨은 리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 이런 걸 합해서 가는 거, 면접 이런 거 합하는 건데 일단 객관적인 지표는 로스쿨 입문시험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북대 로스쿨 가려면 한 110점 가는데 우리는 137점을 받았어요. 그 점수가 엄청나게 남아도는 거죠. 근데 인마 이게 안 갈락해. 아깝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책을 읽었어. 고등학교 가서는 책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입시를 해야 되니까 못 읽어요. 대학 가서는 논이라고 못 읽어요. 신촌에 딱 올라가가지고 맨날 홍대 클럽 다니고 있잖아요. 불금을 뭐 어떻게 한다 하면서.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랬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하니까 책을 접하겠지만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저하고 같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오늘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게 책 읽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경험 없이 중요하다 하더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을 영향을 미쳐. 일생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똑같아요. 영어 단어를 많이 못 외우더라도 우리말 책 읽기라도 많이 하면 있잖아요. 영어 지문 나와서 한 지문 안에 단어가 모르는 게 7개에서 10개 되는데 우리 아이는 수능을 칠 때 단어를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문을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라. 오늘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독해 능력이 우리말 책 읽기도 향상되는 거죠. 수능 영어는요.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독해 지문이 나와요. 언어만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말 책을 읽고 독해 능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영어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왜? 책 읽기가 그죠? 공부에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는 노란색 부팅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책을 별로 안 읽은 사람은 노란색이 별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뇌가 덜 활성화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그 유전자 가능성 이걸요 확 꽃피울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TV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유전자가 3억 개라 하던가 30억 개라 하던가 그 중에 일부만 불이 켜진대.
어떤 자극을 받고 이러면 그 물려받은 유전자를 다 사용하지 못한대요, 일생 동안. 근데 책 읽기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자, 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이 인지 영역이 자라나죠. 아까 말한 독해력, 또 생각하는 힘, 창의력 이런 게 자라요. 이건요, 학교 시험으로는 절대 측정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학교 국어시험 치잖아요. 국어시험에서 문제 푸는 스킬 좀 배워가지고 정답 고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에요. 안타깝게도 엄마들이 이런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현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장기적인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려움도 겪고. 여러분도 학교 다녀봤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년 제일 좋아해, 일단. 그죠? 그리고 학교 가면 힘센 놈이 또 괴롭혀. 또 뭐 게임 잘하는 애한테 내가 좀 주눅 들어. 이런 식으로. 학교 가보면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재밌게 친구가 놀기도 하지만 또 많은 어려움도 겪는 거죠. 자, 그럴 때 좋은 어린이 책이 아이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이래요.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영대라는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시골 살다가 서울로 갑자기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 엄마 돌아가시고 없고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항상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녀요. 자존감을 잃고 말도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사고만 터지면 그래서 애들이 전부 야한테 덮어씌워. 영대가 그랬어요. 하면서. 꼭 제 어린 시절 같았어요. 제가 친척집을 보내져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꼭 이랬거든요. 그 내 짝꿍 형들을 우리 아들한테 읽어주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 주인공과 동일시 돼야 되는데 제가 동일시 돼가지고 책의 주인공과 내가 하나구나, 내하고 비슷하네 이 생각이 들죠.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되면 몰입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태양의 후예 보면서 송혜교하고 동일시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 바라보면서 이제 뭐 태양이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태양의 후에 한참 한때요 저한테 수목 아빠들의 행동 지침 하면서 있잖아요. 카톡이 긴 게 왔어요. 누가 퍼다 날랐어. 엄마들은 수목만 되면 10시에 하는 태양의 후예를 본방사수하려고 9시부터 긴장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날은 무조건 저녁을 먹고 들어가야 되고 9시 지나면서부터는 와이프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대.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송중계된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이 와이프 앞에 얼굴을 내밀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자라. 엄마들이 연속극에 몰입하는 이유가 이거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주인공이 거기서 뭐 이렇게 기뻐하고 또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죠. 주인공이 송중기하고 뭐 아니지 말입니다 기상에서 막 하면 꼭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재미가 있는 거라. 책도 그래요. 이건 내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내 짝꿍 친구들 보면 나중에 극적으로 이제 영대가 막 수학여행 가가지고 어디 여관방에서 막 통곡을 하거든.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소름을 토해내는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이걸 뭐 어렵게 말할 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정화.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울고 주인공이 웃을 때 나도 웃고 이러면서 그죠?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나요? 이 책 보면요 극적으로 이 초등학교 3학년 꼬마들이 기특하게도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화해를 해요. 그날 밤에 영대의 그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초3들이 뭐 알겠어요? 저희도 뭣도 모르고 놀렸는데 캄캄한 밤에 엄마도 없고 근데 그죠? 이상한 뭐 방귀 사건 하나로 누가 방귀를 뻥 깼는데 애들이 또 영대한테 덮어 씌운 거라. 그랬더니 영대가 그동안 참았던 막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우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막 겁이 나고 저것도 다 따라오러 자기들도 엄마 생각나기도 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그 경주에서 산 모든 기념품 배지들을
혼자 외롭게 앉아있던 영대한테 와서 이렇게 옷에 달아주고 하나씩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뺏지 않은 애들은 악수라도 하고 이러면서 화해하거든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뭘 깨닫는 거죠. 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이 지나가면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뭔가를 깨닫는 거죠. 이걸 통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책이 대신해 주기도 해요. 우리는 맨날 했나? 숙제했나? 엄마도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바로 컴퓨터 온도 점검부터 하죠. 컴퓨터 본체 손으로 만지면서 내 없는 동안에 몰래 컴퓨터 했나 싶어가지고 막. 그리고 혹시 따뜻하기만 하면 또 고함 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미쳤나 하면서 그러면 애는 또 뭐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니까 해놓고도 안 했다고 발뺌하잖아. 그러면 또 엄마들이 이제 거짓말 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이게 어디 거짓말을 해? 게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겁을 주고 막 뚜껑 밀려가지고 막 하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밖에 못하죠. 여러분들 하루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녹음해보라니까. 그럼 맨날 이거예요. 했나 안 했나. 이건 왜 이랬어? 이건 왜 저랬어?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질책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말만 해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에게 권하고 읽어주고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우리가 고함 못 질러. 왜? 책의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고 이랬죠. 그래서 초등 저학년 시절에는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작업 이제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책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독서치료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우리가 맨정신으로 아이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언제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애 잡은 날 밤에. 애 심하게 잡고 날 밤에는 애들 자러 가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쫓아가고 울면서 아이한테 진심으로 말하죠.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면서. 정신 차리고는 절대 그 말 못해요. 정신을 잃어야지 이제. 뚜껑 날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사고함 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진심으로 말해야 되죠.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엄마가 불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 보면 애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뚜껑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그래. 왠지 그날 내가 생일이 좀 많이 나는 날, 어제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온 날, 뭐 아니면 옆집 언니 집에 갔다 온 날, 뭐. 근데 엄마들이 다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 코스 답사를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을 치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수능고사장 가면 8절지로 16쪽의 국어시험 문제가 나와요. 8절지 16쪽 같으면 이거 책이에요. 책. 웬만한 책. 근데요 8절지 반 이상 되는 지문을 딱 주고 달랑 문제 3문제 달려있어. 새가 빠지게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또 돌아가서 밑줄 친 기억 읽고 뭐 이래가지고 윗글에 내용 거 다른 것은 찾고 해가 3문제 겨우 답 달고 나면 또 똑같은 크기의 지문이 쾅. 수능고사장 가면 다행히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엎어놓고 자는 사람은 없어. 수학은 대부분 엎어놓고 자죠. 왜? 생각하는 힘이 딸려가지고 엎어놓고 잔다니까. 근데 언어는, 국어는요 엎어놓고 자진 않아. 근데 이 독해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래. 그래서 몇 쪽씩 늘 시간 모자라가 나머지 찍죠. 그래서 찍는 것도 미리 가르쳐주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으로 미루라 하면서. 이것저것 뭐 비슷한 거 찾다가 다 피해 다닌다고. 그냥 아예 한 번으로 미루라 하죠. 수능고사는 풍경이 이래요. 우리말로 된 국어시험임에도 불구하고 30명 중에 한 교실에 30명이 수능을 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요. 원래는 한 5분 정도 남겨가지고 그 수험지 뒷면에다 정답 적어가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OIMR 카드에 밀렸었는지도 확인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놈이 국어시험 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걸 못하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가보면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수학 공부가 엄청난 거라. 그 대부분 야자 시간의 60에서 7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왜? 수학 공부의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야자 시간에 다 애들이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20-30%는 뭐예요? 영어 공부해야 되고 10% 가지고 사탐, 과탐 해야 되는 거라. 공부 시간이 따로 없어요. 책 읽을 시간도 없어. 그럼 언제 해요? 중학교 때 해야지. 근데 중학교 때 사춘기예요. 이미 책과는 담 쌓았어. 스마트폰 들고 있어. 그렇죠? 여학생들은 SNS, 남자애들은 게임. 여기 중독돼 있어요. 그 중학생쯤 되면 엄마들이 답답해가지고 초고 때부터 그러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들이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책은 안 읽고 있어.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른바 독서논술 학원 보내는 거라. 거기 보내면 그래도 전문가의 힘을 입어서 한 달에 4권이라도 추천해준다 하더라 하면서. 한 달에 4권 읽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4권도 잘 안 읽지만 그리고 그런 거 전부 문제, 학습지 뭐 이런 거 나와가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책을 읽고 즐기거나 책의 맛을 느끼거나 할 시간은 거의 없어진 거죠. 이런 엄마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예요? 호작질 하는 거, 호작질. 뭐 어차피 책은 잘 안 읽고 이러니까 또 특정 뭐 학습지 이런 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하늘의 독서논술이 뭐 주니어 플라토니 이런 건 좀 고급 브랜드죠. 그래도 또 돈 절감할까 하면 뭐 눈높이 9권이 뭐 싱크비 9권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심지어는 요즘 중국이 대세를 하다가 하면서 또 장원 한자도 하네. 이런 거 있으니까 애들이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실제로 우리 아들과 함께 엄마들이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필름을 돌려서 유아기로 내려가 보면 엄마들이 전부 교원 언니한테 꼬시켜가지고 전집 사재기 하고 있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대한민국이 다 이래. 식이 안 넘어간다. 뭐 거꾸로 가노? 제가 어떤 집 거실을 몰카로 찍었어요. 대부분 다 우리 집 같죠?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래, 인테리어. 애기들 어릴 때는요, 워낙 뭐 놀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이거 몇 권 읽어. 그 중에서 그나마 뭐 창작동화나 이런 거 뭐 전집 나온 것 중에 몇 권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집치고 좋은 책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들 사이에서는 뭐 이게 좋은 책이래. 내가 하도 들은 말 중에 뭐 프레벨 테마 동화? 프레벨 테마 동화 1, 2 있죠. 그나마 전집 중에 제일 낫대. 제가 우리 연구소를 만들면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책을 15,000권 정도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집 다 버렸거든?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엄마들이 프레벨 테마 동화는 좀 괜찮다고 놔두지. 그래, 놔뒀잖아. 근데 진짜 좋은 책을 만나니까 애들이 그건 손도 안 돼. 그리고 웅진에서는 뭐 돈 엄청나게 비싸다 하면 비주얼 백과 뭐 이런 거 1년 가도 한번 우리 연구소에 오는 애들 중에 딱 한 명이 그 비주얼 백과에 손대더라고. 얘는 자동차 매니아거든요. 자동차에 관한 책을 다 섭렵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동차에 관한 책을 읽을 책이 없어. 할 수 없이 백과사전에 자동차 영역 찾아서 한번 보는 그 정도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엄마들 불안할 때 유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언니 집에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또 잘못 꼬시키고 이래가지고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뭐 아니 내 보니까 옷은요 한꺼번에 100벌씩 안 사더라고. 왜? 애가 곧 크니까. 근데 왜 겁도 없이 책은 저렇게 어떤 아줌마는요 2천만원치 3천만원치를 한 방에 질러. 그래도 우리 애 방 벽 3면밖에 안 차요. 그리고 이걸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가구지. 이래놓고는 우리 애가 책 안 읽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왔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심심하면 이거 한번 쳐다보다가 애 한번 쳐다보다가 이거 한번 쳐다보다가 애 한번 쳐다보다가 언젠간 읽겠지.
그 언젠가는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전집은 빨리 내다 파는 게 좋아요. 빨리 중고나라 갖다 빨리 팔고 제가 조금이라도 줄 때 나중에 되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도 누가 책을 일요일이구나. 일요일날 저한테 누가 책을 한 30권을 기증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받아오긴 해요. 들은 글씨를 오긴 하는데 또 꺼내보니까 교원에서 나온 그래서 바로 어디 딴 데 기증하라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 보고. 전집은요, 안타깝게도 애기들 이제 까날날 때부터요, 이 마케팅 이래요. 0세부터 1세까지 이런 식으로 다 들었죠? 교원에 다 설명해 들어갔죠? 또 거기 가서 더 하면 또 빨간 펜까지 한다? 애들한테 전부 뭐해요? 지식 중심의 책을 시켜요. 책은요,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까 연속극 엄마들이 좋아하잖아요. 물론 가끔씩 어떤 엄마들이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하는 엄마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연속극을 좋아해야 되죠. 왜? 자기 이야기를 다룬 거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재밌지 지식 이야기 이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위인전집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사회탐구 개사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책의 진리죠.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딱 두 가지 말면 돼요. 재미있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이 두 가지예요. 서양 책들은 주로 재미있죠. 우리나라 책들은 감동적이 많아요. 물론 외국 책도 감동적이 있지만 하여튼 좋은 어린이 책이란 잘 모르겠으면요. 감동을 받거나 재미있거나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근데 지식책이 감동이나 재미 안 줘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인가 제주도지사 간 원희룡이라고 있죠. 원희룡 의원이라고 있어요. 서울법대 나와서 운동권 하다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다시 사법시험 서울대 수석도 갔거든요. 82학번인데 그리고 운동권 하다가 감옥 갔다 오고 28살에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다시 사법시험 수석했어요. 제주도가 난 3대 천재라고 하는데 이런 양반들 시대에 전형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 많이 외운 사람이 이게 학력고사 시대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보나 지식은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있어. 모르면 네이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예요?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가공해내는가 이런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아기 때 또는 초등 저학년 때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봐야 중학교 올라갈 때 6학년 겨울방학 때 일주일만 읽으면 돼. 인지능력이 천양지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이씨. 제일 아랫줄에 보면요. 지식책 인터뷰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전집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지식책 읽기로 흘러요. 제가 이걸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좋은 책 소개하기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나가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제 조카거나 제 막내 여동생 같으면요. 진짜 제 마음으로 권하는 건 빨리 전집 갖다 팔아라. 중고나라 갖다 빨리 팔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어린이책을 한 권씩 사서 아이들 읽히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이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예, 또 쳐주세요. 자,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책에 대한 중요성 이거는 어머니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사실 잘 모르시지만 다른 하나는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엄마들이 책을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요. 태권도 갔다 와서, 피아노 갔다 와서 태권도 갈 때까지 1시간 비어. 그때 책 읽으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 책 못 읽어요. 그러면 대충 넘기지, 알아요? 이거 스키핑이라고 하죠, 스피킹. 책 읽기는
게임하고 달라서 시작하자마자 재미를 느낄 수 없어요. 읽으면서 어느 정도 줄거리에 몰입해 들어가거든요. 연속극 보면서 첫 회부터 재밌는 연속극 잘 없죠? 몇 번 계속 봐야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라. 그런 것처럼 책 읽기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하고 뭐 하는 사이에 1시간, 이건요, 책 읽기를 또 하나의 독서 과목으로 만드는 일이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재미를 느끼고 뭐 행복해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뭐 사이에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저녁 물리고 나서 자기 전까지 숙제 빨리 해치워놓고 그냥 시간을 충분히 주고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 주변에 있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거실에 나와서 탁자에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읽는다든지 뭐 이런 문화를 만드는 필요가 있어요. 책 읽기는 그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젊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이어리에다 막 짜놓고 있죠, 프로그램. 여기는 좀 덜 그러는데 특히 수성구나 이런 데로 가면요 난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죠. 저학년 때 안 해보면 언제 하노 하면서 막 오만 거 다 시키잖아. 아이스하키 이런 것도 막 시키고 막. 요즘 또 언제부턴가 축구를 돈 주고 막 시키더라. 유소년 축구 클럽 하면서.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애들이 다 학원 가니까 동네에 뭐 나가지고 공 찰 시간이 없어. 그래 다 유소년 축구 클럽 가서 막 기술부터 배우고 막. 넘기면 안 되는데,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책 읽기의 중요성을 엄마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책 읽기에 관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 손 닿는 곳이 늘 있어야 돼요. 애들은요, 스쳐 지나간다니까, 전에 읽었던 어떤 책, 이런 스쳐 지나가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돌아오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니까? 거기 손이 가는데 그 책이 없어. 빌려갔다 반납했어. 가면 걔가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빌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스쳐 지나가요, 생각이. 아이들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작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스쳐 지나가는 작은 목소리,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 주변에 항상 손 닿는 곳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줘야 돼요. 저학년인 경우에. 엄마들 대부분은 이제 니는 한글 아니까 니가 읽어 이렇게 한다니까. 엄마 바빠 하고 설거지 해야 돼 하고. 근데요, 책 읽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엄마들 영어 알파벳 다 아니까 제가 영어책 막 줄까요? 읽으라고? 그거하고 비슷하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띄어읽기,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아직 꼬마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독서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하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책도 소화할 수 있어요. 읽어주면. 그리고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 능력을 좌우하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초등학교 때는 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애들이 수업을 잘 듣고 알림장도 잘 적어오고 이래요. 자, 그러려면 어른들의 말을 자주 들은 아이가 선생님 말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 읽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강의를 못하겠어요. 너무 앞에서 계속 뜯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니까. 어떤 때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는가 하면, 엄마들이 읽어주는 책 읽기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답답해온 때가 와요. 엄마가 읽는 것보다 엄마는 목소리를 읽어줘야 되니까 내가 눈으로 읽는 것이 더 빠를 때가 온다고요. 그때 되면 아이들이 책 줘, 내가 읽을게 이렇게 해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엄마들이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책, 글밥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책, 특히 그림책을 읽어야 돼요. 그림책.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엄마도 자꾸 남을 의식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글밥 많은 책, 있어 보이는 책 이런 걸 우리 집에 거실에 꽂아놓고 막 동네 팬들 놀러 오면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실패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볼 때 부담이 없는 책, 애게 이런 거, 이걸 보고 잠수내서는 지평선 읽기라고 불러요. 아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그죠, 지평선처럼 무한히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독서 수준이 향상되죠. 우리가 억지로 막 급밥 많은 책을 찾아서 막 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예.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이거 우리 연구소에 책 읽는 아이들이에요.
한 번 더요. 지금부터는 이제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 있죠. 요즘 학교 도서관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 도서관을 못 가봤는데, 자,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빌릴 때 어떤 책을 빌릴 것인가, 이 문제죠.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건 뭐 세계적인 그림책들이라서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 그림책은요, 특히 미국에서 1,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책은 아주 간단해요. 유아틱하고. 근데 왜 저걸 제가 딱 초등 엄마들한테 제시하는가 하면, 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저쪽 보면 엄마가 한 남자아이를 키워요. 유아기 때부터 뭐 온갖 저지를 하고 깨고 부수고 하면서 크죠. 근데 항상 밤만 되면 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해요. 또 4-4살 돼가지고 또 뭐 저지를 하면서 커도 저녁 되면 꼭 그 말을 하고요. 사춘기 때 뭐 까불고 돌아다녀도 밤만 되면 그 말을 하고. 심지어는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기숙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도 엄마가 밤만 되면 이 아이에게 꼭 그렇게 말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불안감에 덮여가지고 이 마음을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 그림책을 읽어줄 때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엄숙해지고 진지해지죠. 그 청년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되면 지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빠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 사랑스러운 자기 아기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정말 감동적이에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근데 저 책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한 이유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내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거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특히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아버지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내가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수학 공부 시키다 보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원래 그 마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어떤 일이 있은 줄 알아요? 문제를 풀렸는데 어느 날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온 거라. 그 오답 나오면 저는 성질이 급하게 생겼죠. 옆에 앉는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받고 막 도저히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그걸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가 잠든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푼 문제가 다 틀렸네. 원래는 하루에 4문제 딱 풀었어요. 좀 심한 문제,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어려운 문제 4문제를 하루에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4문제가 다 틀린 거라. 애는 자고 있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바로 막 방문 열고 들어가가 막 발로 차로 끼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그래 오답 처리를 하고 이랬어요. 애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음엔 또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눈에 안 보일 때 채점을 했어요. 애 학교 가고 없을 때.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많은 실패를 하고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이한테 가서 빌고 사과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저도 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좀 철이 드니까 정말 아이한테 할 말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딱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항상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제가 아이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 로스쿨 안 가고 지금 엉덩이를 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죠?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생각은 고리타분하고 낡았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길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 사람도 우리를 싫어해요. 왜? 우리가 생각이 고정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나이 들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 가는 거죠. 이걸 열매로 말하면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희망차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죠? 점점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어가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듯이. 그 열매가 더 잘 익을수록 더 당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내가 가진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크면 우리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러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강아지 똥은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그 좀 유명한 책이라서 생략해요. 자, 구름빵은 이제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책인데, 이것도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 구름빵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스토리 안에 아빠를 끌어들인 거죠. 아빠 직장에 아이들이 아침 안 먹고 서둘러 출근한 아빠 직장을 아이들이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건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너는 특별하단다. 이 그림책은 미국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자, 이런 책들을 유아기 때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유아용 그림책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자, 이런 책들을 좋아해야 그 다음 책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소개할 수 있고. 자,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빌릴 때 제일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요,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를 신뢰하고 그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집 고를 때도 그렇죠. 전집 살 때도 뭐 교원카면 무조건 사잖아, 브랜드라고. 그런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따로 있어요. 자, 그림책을 예를 들면 1위 출판, 좋은 그림책 가장 많이 내는 1위 출판사는 비룡소. 자, 비룡소는 우리나라 출판 기업, 가장 거대한 출판 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비룡소는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 그러니까 비룡소의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는 무조건 신뢰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이들 읽게 하면 돼요. 물론 그 모든 책들이 아이들에게 맞을 수는 없지만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비룡소, 그리고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는, 어린이책 그림책 출판사는 시공준이요. 시공준이의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 고학년 문고들은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죠. 시공준이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하여튼 엄청 많아가지고 차만의 그 비자금의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뭐 판권을 막 사와가지고 하여튼 번역해 내니까. 제가 운동권 때는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을 벌이다 국가원법 위반하고 이랬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국가원법이 찌라리고, 우리 애가 좋아하면 무조건 시공준이에서 나온,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중학년쯤 때 읽었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다음에 마틸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도 애들이 정말 좋아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알드 달의 작품인데, 자, 엉뚱한 데로 갔네. 자, 뭐 했어요? 비룡소 시공준이 했죠. 3위 출판사 정도 되는 데가 길버더리니. 좀 이따 소개하겠죠. 자, 이건 보림에서 나왔어요. 보림도 좋은 그림책을 잘 만드는 출판사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유명한 동화책 가운데 이솝우화인가?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어요. 부모님이 튼튼하게 집지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짓고 둘째 돼지는 뭘로 짓고 셋째 돼지만 튼튼하게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나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근데 이건 늑대 입장에서 말하는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늑대가 맨날 나쁜 늑대 되잖아요. 근데 이 늑대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말하는 거라. 어느 날 엄마가 신부름을 보냈는데 돼지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오라고. 그래서 늑대가 돼지 집에 갔어요. 첫째 돼지 집에 갔는데 갑자기 돼지 집 앞에서 큰 재채기가 났어. 그래서 재채기로 확 했는데 첫째 돼지가 이거 부모님 말 안 듣고 지푸라기로 집 지었잖아. 재채기 때문에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가 애기 돼지 다쳤는가 싶어서 막 지푸라기를 뒤져보니까 웬 돼지 햄이 한 마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는 햄을 먹었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 보고 패러디라고 하죠. 아주 창의적인 패러디. 이 존 세스카라는 유명한 분이 이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한,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옆에 있는 종이봉주 공주도, 보통 우리는 공주 이야기 하면요 디즈니의 공주 생각하죠. 백설공주, 인어공주, 뭐 전부 공주는 이쁘고 왕자는 잘생겨가지고 공주가 악당한테 납치돼 있고 왕자가 구해주고 둘이 나중에 결혼하고 뭐 이런 전형적인 공주 이야기를 비꼬아가지고, 여기서는요 왕자가 악당에게 납치돼 있어요. 그리고 공주가 구하러 가는 거라. 이 설정도 참 그런데 공주는 못생겼어. 그리고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종이봉지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막 악당을 물리치면서 종이봉지 다 찢고 째지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딱 왕자를 구하러 갔는데, 왕자가 딱 보니까 공주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찌랄하는 거라. 지 구해주는데도. 그래 공주 열받아가지고 왕자 차 보고 지 갈 길 간다는 이야기예요. 멋있죠? 이 딸내미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른바 페미니즘. 아주 좋은, 그죠? 이야기예요. 이 그림책이지만 이건 절대로 유아들이 읽을 그림책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자, 이건 이제 글밥 있는 책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나쁜 어린이 편은 웅진주니어에서 나왔어요. 웅진주니어도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잘 만드는 출판사죠. 또는 작가를 따라가도 돼요. 아까 그림책 중에 구름빵이라고 있었죠.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의 작가는 백희나라는 여자분인데,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작가죠. 그러니까 출판사를 따라가도 되지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작가를 따라가면 돼요. 백희나가 쓴 또 다른 그림책 가운데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동네 목욕탕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죠. 자, 나쁜 어린이 편은 황선미라는 작가가 지었어요. 이 황선미라는 작가는 우리 어린이책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중견 작가죠. 그 대표적인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황선미가 쓴 책은 다 신뢰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게 하면 돼요.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면 웅진주니어의 책들, 웅진주니어의 나쁜 어린이 편은 웅진 푸른 문고라는 이름으로 저학년 문고가 쭉 나오거든요. 그 책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내 짝꿍 책인데 이 책은 또 이 황선미 말고 또 유명한 최인선이라는 여러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인선을 따라가도 되죠. 또는 저학년 문고인데 이건 아주 책도 얇아요. 그림책은 아닌데 그림책처럼 글밥도 좀 있고. 그래서 초등 이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재미마주의 합급 문고 10권 정도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재미마주 책들 보면 전부 애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남자애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오줌 멀리 싸기 시합 이런 거 있어요. 요즘은 도예지라서 잘 못하지만 좀 옛날에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애들끼리 꼬치 꺼내놓고 왜 논두렁 같은 데서 막 오줌 멀리 싸기 시합하고 이랬거든. 그 오줌 멀리 싸기 시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들 정말 좋아해요. 또 짜장 짬뽕 탕수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 또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뭐 이런 책. 그러니까 재미마주의 합급 문고 시리즈 이런 거 이제 도서관에서 만나면 얼마든지 빌려보면 되죠. 보통 학교 도서관 가면 팔빵빵 된 거 있죠. 문학. 또 한 자, 이것도 그림책인데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그림책에 가장 권위 있는 사항이 뭔가 하면 미국에서는 칼데코상 1년에 한 권씩에만 주어져요. 칼데코상. 그리고 몇 권에게는 칼데코 후보라고 하는데,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건요, 아이들이 어둠을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이제 서양 같은 데서는요, 항상 애들 벌 줄 때 지하실에 가두거나 목욕탕에 가두고 이래요. 우리는 그냥 바로 때리고 체벌하고 이러죠. 아니면 쫓아내고. 미국에서는 절대 안 때리고, 때리면 신고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데 가둬요.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림책 보면 전부 긴 어두운 끝에 무슨 이상한 밝은 화원이 나타난다는 비밀의 화원 뭐 이런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두려워하는 거래, 애들이. 근데 어둠이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둠이 찾아왔는데 어둠을 따라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은 어둠에 정체가 없어. 두려움이라는 거 없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 이거는 오른쪽에 거는 올리비아 이야기. 올리비아 알아요? 네. 생략할게요. 자,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올리비아의 첫 번째 작품인데 이게 그 유명한 칼데코상을 받았잖아요. 미국에는 칼데코상,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그림책에 가장 권위 있는 상들이죠. 자, 마녀윈이는 마녀가 있는데 이 마녀가 독특하게 검은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까만색으로 키워요. 근데 가재 도구도 다 까매. 그렇다 보니까 고양이도 까맣고 그러니까 발견이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집을 돌아다니다가 집안에서 고양이한테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녀이가 신경질 나가지고 마법을 부려서 이번엔 초록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이제 앞마당에 잔디밭에 가서 놀고 있는 거라. 근데 마녀이가 바깥에 빨래 널러 나왔다가 잔디밭에서 또 고양이를 못 봐가지고 걸려 넘어졌어. 고양이가 또 짜증나가지고 이번에는 마법을 부려서 고양이 색깔을 희한하게 만들었어. 막 온갖 색깔, 잡색깔로. 그랬더니 고양이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라. 우울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제서야 고양이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가 마녀이가 보니까 고양이가 우울하게 자존감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녀이가 회개하고 고양이를 원래 까만색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자, 마녀이가 누구예요? 고양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녀인이를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꼭 읽어줄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위로해요. 고양이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고양이 같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키워놓고 또 우리 유전자로 그렇게 낳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찌랄하는 분도 또 우리고 이렇잖아요. 그냥 마녀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럴 일이죠. 또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까지죠? 자, 앞에. 예. 블랙독, 이건요. 아까 어둠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 블랙독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떤 집 앞에 큰 검은 개가 나타났어. 근데 아빠가 그 개를 발견하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창문을 닫아요. 엄마가 그 개를 발견하고는 커튼을 쳐. 형들 누나들이 문을 잠궈. 근데 이 집에 제일 꼬마 막내가 있는데 4살쯤 됐는 것 같아. 겁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나가보는 거라. 나가지고 그 검은 개하고 가족들 막 검은 개한테 잡아먹힐까봐 막 쫄고 있는데 막상 나가니까 검은 개하고 아주 친하게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검은 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아빠가 볼 때는 검은 개가 산더미만 했는데 엄마가 볼 때는 검은 개가 집채만 했는데 그죠? 막내가 검은 개를 딱 데리고 들어올 때 보니까 요만한 강아지인 거라. 이건 두려움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환경에 갈 때 아이들이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학급에 편성될 때 다 스트레스 받죠.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은 사실 정체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방학 때는 스트레스 받고 뭐 새 학급에 가면 하고 긴장하지만 막상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금방 친구 사귀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자, 이럴 때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두려움이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죠. 산타 할아버지는요, 이 레이먼드 브릭스라고 유명한 영국 작가가 쓴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산타가 아니에요, 이 산타는. 성탄절날 아침 일나면서부터 짜증내요. 에이씨, 오늘 또 성탄절이네, 하면서. 또,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물 나눠줘야 되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하면서 막. 하여튼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애들이 이걸 정말 좋아한다니까. 우리 관념을 깨는, 넘겨보세요. 일어나요, 로자는요, 지금부터 몇 년, 한 5, 60년 전만 해도 미국 남부에서는 흑백 차별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는데,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고, 중간 자리만 같이 앉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흑인 아줌마 한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간 자리에 앉았어요. 합법적이죠? 근데 백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비키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로자 파커스라는 아줌마가 못 비키겠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기사 아저씨가 와서 막 지랄하고, 그래도 버텼어.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미국 남부 엘레베마에 사는 모든 흑인들이 다음 날부터 학교나 직장을 갈 때 버스를 안 타기 운동을 한 거라. 다 걸어서 출근. 이게 계속되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에 결합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남부의 흑인들이 다 버스를 거부하고 걸어 다녔어요. 결국은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이게 실화예요. 버스의 인종차별을 가능케 한 용감한 흑인 아줌마 로자 파커스 이야기. 이게 일어나요, 로자. 이게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자, 위니를 찾아서는 올해 3월달에 나온 올해 칼데코상을 받은 아주 최신간 그림책인데 이건 도서관에도 없어요.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캐릭터가 위니 더 푸라는 캐릭터 알죠? 곰돌이 푸. 곰돌이 푸의 이름이 위니거든요, 위니. 그 위니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실화를 통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진짜 곰 이야기예요. 그 곰의 이름이 위니였거든. 그 곰을 만난 어떤 딸아이가 자기 곰 인형의 이름을 위니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 좋아하는 곰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위니 더 푸 이야기예요. 춘희는 악이란다 이건요.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을 맞은 우리 제1교포 3세 이야기예요. 원자폭탄이 피해자죠. 원폭 피해자인데 엄마는 이 춘희라는 아줌마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이 춘희라는 여자는 지금 자라서 40몇 살이 됐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근데 이 춘희라는 40몇 살 된 여자는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장애죠, 장애. 원폭 피해자예요. 이 슬픈 비극적인 제1교포 3세 이야기인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작가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그죠? 좀 미안한 말이지만 북한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못살게 볼 수 있어요. 비난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석에 몰린 고양이가 쥐가 나중에 다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사고 칠지 몰라. 그죠? 어떤 자요,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해마다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군사훈련을 해요. 동해안에서. 근데 북한의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두려울 수 있다니까. 가끔 동성로 지나가다가 깍두기 머리하고 양복 입은 건장한 어깨가 서성거리고 있어. 그럼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근데 지나가다가 좀 쫄리거든.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 준비하는지도 몰라. 살려고.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대해야 북한도 핵을 안 만들어도 되는, 자기들 안전하다고 생각 때문에 핵 안 만들겠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인문학 수업하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는데 저는 고학년들하고 이런 책으로 수업해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무시할 책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그림책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들을 내는 출판사를 따라가거나 그 시리즈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요.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이건요, 모든 싸움, 전쟁의 근원을 말해주는 거라. 싸움 해보면 애들, 싸운 애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면요, 니 왜 그랬는가 하면 자가 그랬어요. 야한테 물으면 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떤 애 하나가 놀자고 툭 쳤어. 남자애들이 이렇거든요. 놀자고 툭 치거나 발로 툭 차거나 이래. 그러면 툭 치거나 발로 차인 애는 이게 어디 나를 때려하면서 또 똑같이 하면서 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놈 문다니까. 이래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정체, 싸움의 원인에 관해서 아주 잘 그린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났잖아요. 둘 키울 때 보면 꼭 그렇죠. 첫째하고 둘째 싸울 때 보면 언니가 그래서 하고 저게 까불잖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엄마들이 절대로 어느 하나에 편들면 안 돼. 이거 알죠? 교육 다 받았죠? 또 뭐 둘째가 왠지 이뻐 보인다고 또 막 둘째는 약하잖아, 니는 다 컸잖아 하고 다 큰 애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 초등학교 1학년 보고 다 컸다고 생각해, 엄마들이. 첫째니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전문가가 하대. 오은영 박사가 누가 했죠. 첫째 입장에서 둘째가 딱 태어나면 이건 마치 남편이 후처 데리고 들어온 것 같아. 첩 들고 들어온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고. 첫째 아이들은 첫째 아이들대로 사실은 깊이 사랑해야 되고요. 둘째는 둘째대로 사랑해야 되고 이렇죠. 근데 싸움이 났잖아요. 어느 편 들면 안 돼.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고요. 또. 자, 이게 이제 아까 비룡소의 저학년 문고예요. 그림책 아니고 글밥이 조금 있는 저학년 문고. 도서관에 가시면 이런 책이 쫙 몰려 있거든요. 이런 거 구입하시면 되죠. 다음 책. 이거는 시공 주니어의 저학년 문고. 자, 이거는 길버드 어린이의 유명한 그림책이죠.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이게 요즘 원래 새로운 판형으로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구입해서 사진 찍어 왔는데, 이거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예, 요 가운데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학급 문고. 넘겨주세요. 자, 요건 문학동네라는 유명한 출판사죠. 여기서 나온 초등학생 문고, 초승달 문고, 보름달 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요, 그림책에서 글줄책을 넘어갈 때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이거 우리 옛 이야기. 우리 옛 이야기를 제일 잘 내는 출판사는 보리 출판사예요.
그리고 보리출판사에 주로 책을 내시는 분은 서정원 선생님이라고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옛 이야기들 녹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읽어주기 좋게 입말로 이렇게 쓴 책, 서정원 선생님 책들이죠. 이게. 자, 이건 주니어 김영사라고 어린이 책부대, 김영사의 어린이 책부대인데 그래서 꼬마 도서관이라는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책 먹는 요 이거 유명한 책이죠. 자, 이건 아까 나쁜 어린이표가 나온 웅진 푸른 교실 이거요. 예, 딱 12시. 제가 시간 안에 사실은 책이 이것뿐인 게 아니고요. 한 권을 가지고도 뭐 30분, 1시간씩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쫓겨서 그렇긴 한데요. 혹시 책 읽기에 관해서 다른 강의가 필요하시면 제가 한 학기 동안 한 강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진짜로 이 책 읽기처럼 좋은 조교육이 따로 없고요.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도 따로 없고요.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하고 책 읽기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지금 우리 아이가 26 청년이 됐는데도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제일 잘한 것이 아이와 함께 좋은 어린이 책을 늘 이렇게 사러 같이 다니고 읽어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뵙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우는 길이에요. 독해력, 사고력, 창의력 이런 건요. 웬만한 학교 시험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아이의 숨은 실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아까 말한 마라톤을 제대로 뛰는 시기가 왔을 때 지금은 마라톤 출전도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뛰는 시기가 왔을 때 그죠? 그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마라톤에서 스포트 지점은요 보통 35km 지점이라고 해요. 남은 이제 한 5, 6km를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스포트 지점은 아이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빨라봐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면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3 3월달 돼야 조금 긴장하죠. 정신 차리고. 자, 그때 아이들이 동기가 생기고 정말 뭘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고 생각하는 힘이 딸리면 이거 공부 못해요. 그럼 냉장고 문 열러 나오고 막 갑자기 냉장고 궁금하다 하고 이렇게 하죠. 왜? 생각하는 힘이 안 자라있으니까 또 공부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있으니까 마음으로는 원의로 된 육신이 약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사교육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예요. 정말 제 막내 여동생이나 조카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모든 사교육을 다 끊고 책이나 실컷 읽히고 아까 말씀드린 실컷 놀고 체험학습 많이 하고 이러라고 하고 싶어요. 어릴 때 그거 해야 되는 건 별거 없어요. 국어학습제 하면서 문제 푸는 스킬을 그래도 좀 배워야 되지 않냐고 걱정하시죠. 문제 푸는 스킬은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하게 돼요.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치고요 중간기말 계속 치고 1년에 12번 시험 치거든요. 그러면 계속 오답 처리해야 되고요 문제풀이 스킬 배우고 3년 동안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벌써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책도 읽고 학습지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엄마들 이렇게 물어.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사용할 가용한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이 가용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하게 되면 이거 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거 하는 시간을 줄여서 아이들이 여유있고 넉넉하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책과 친구가 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사실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하여튼 급하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너무 거칠게도 말씀드리고 또 서두르기도 하고 이래서 죄송하고 혹시 또 인연이 돼가지고 목요일날 유라초등학교 혹시 놀러 오시면 실제로 여기 누군지는 지적을 안 하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동호초등학교 왔잖아요. 동호초등학교에서 제 강의 듣고 그 후로 제 강의 아주 좋아하시는 지금까지 강의를 듣는 분이 여기 와 있어요. 이 동호초등학교 선생님 오신다고 여기 온다고 가까우니까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유라초등학교 놀러 와도 된다고요. 거기서는 제가
영어 공부법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수학 공부법을 이야기하거나 이럴 거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정 오기 싫으면 우리 다음 카페 들어오셔서 지나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라도 하시라고. 자, 재밌게 이렇게 같이 웃어가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